안녕하세요. 채널 615의 황선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다들 행복하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곳곳에 인터넷 언론이나 언론 등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5월 4일 날 오전에 전국적으로 14명의 청년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그리고 4명의 청년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명의 집과 사무실, 자동차 이런 것들이 이명박 정권의 공권력에 의해서 샅샅이 뒤집어졌고요. 그리고 4명의 애기 아빠, 그리고 새신랑 이런 분들, 건실한 이런 분들이 지금 국정원, 홍제동 대공분실 이런 데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들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아마 국정원 기관원들 어제 착한 아빠인 척, 착한 할아버지인 척 얼마나 많이 자기 새끼들과 손주들과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예쁜 선물 해주고, 혹은 모르겠습니다. 도곡동 땅이라든지 BBK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손주한테 선물로 안겼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정말 착한 국민의 자식들에게는 이렇게 가혹한 어린이날을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채널 615에서도 이런 사건들 좀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한반도를 둘러싼 많은 사건들이 의미심장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함의가 무엇인지 채널 615에서 오늘 특집 방송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동북아 평화번영 프로젝트 문의 문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파한대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대소를 하고 있는 이런 사건입니다. 이 한편 코미디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농협 해킹 사건, 요거 발표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달 12일이었죠. 농협 이 중앙 서버가 해킹을 당해가지고 데이터가 모두 삭제가 돼버렸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데이터 삭제라든지 오류가 발생하면 바로 직전 데이터 백업해 놓은 거를 이제 복구를 하면 되는데, 이 백업해 놓은 데이터까지 다 삭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죠. 농협이 사실상 마비가 전체가 다 마비가 돼버렸고, 돈 인출도 안 되고, 계좌이체도 안 되고,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걸 쭉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26일쯤에 북한의 소행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중앙일보에서 이제 특집 보도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5월 3일이죠. 며칠 전인데 5월 3일 날 검사가 이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의 공격으로 추정이 되고 크게 두 가지 근거를 댔습니다. 첫 번째 근거가 IP가 북한에서 사용하는 북한 출처의 IP를 이용해서 접근을 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지난 2009년도에 있었던 77 디도스 사태와 그다음에 2달 전에 있었죠. 3월 4일 날 있었던 디도스 사태에 사용됐던 악성 코드가 그대로 사용됐는데, 그 두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번 것도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요즘 약간 굉장히 우문인데, 경찰 발표처럼 이게 북한이 했나요? 소행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제가 만난 사람들마다 다 물어봤는데, 북한이 정말 했을 거라고 검찰의 주장을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지금까지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네. 너무 좀 황당하고, 사실 이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좀 지식에서 약간만 더 나아가서 약간 좀 더 지식을 쌓으면 금방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래도 교육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전 국민 평생 교육 이런데. 그래서 네. 이 광우병 문제로 의학 전문가를 만들더니, 천안함 문제로 군사 전문가를 만들고, 이번에는 또 무슨 이 컴퓨터 전문가들, 전 국민을 컴퓨터 전문가로 만들려고 그러는 건지 그런 것 같은데, 일단 IP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프락시 서버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다른 IP를 도용을 하는 게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해커들이 사실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이 널려 있는 이 공개 프락시 서버들을 이용을 해서 이 다른 컴퓨터를 경유를 해서 해킹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 IP 주소만 가지고 뭔가를 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이런 겁니다. 그 청와대로 협박 편지를 보내요. 근데 그 보내는 사람에다가 예를 들어 박근혜라고 이름을 써서 보냅니다. 그럼 청와대에서 협박 편지를 받아보고 이거 박근혜가 보낸 협박 편지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건 아주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검찰은 그 보낸 사람 이름을 보고 이건 북한이구나라고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주 순진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뭐 대부분 전문가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77 그 사태 때 지목된 IP 주소인데 북한이 만약 했다면 그걸 또 쓰겠느냐? 실제 북한이 했다면 그걸 안 쓸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똑같은 IP를 썼다는 것 자체가 북한이 아니라는 증거가 돼버린다는 거고요. 악성 코드도 사실 악성 코드를 직접 뭐 만들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해커들이 쓰는 이 초보 해커들이 쓰는 악성 코드들은 인터넷상에 널려 있는 악성 코드를 다운받아 가지고 그걸 조합하거나 수정을 해 가지고 다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성 코드 자체가 뭐 아주 복잡하거나 만들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구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인터넷에 그 검색하면 악성 코드 얼마든지 누구나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 해킹에 사용되는 악성 코드들은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77 때 사용됐던 게 37 때 또 사용되고 이번엔 또 사용되고 하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보고 북한의 소행이다 그러면 사실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이 해킹 사건들에 사용되는 악성 코드 모아보면 다 뭐 몇 개로 추려질 건데 그 많은 것들을 다 북한이 했다라고 그럼 주장할 거냐?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발표 나오자마자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뭐 농협 그 전산 관리자 뭐 그쪽 관계자들도 막 반박을 했다 그래요. 사실 참 너무 어이없는 발표였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어이없고 얼토당토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되겠죠. 농협 해킹 같은 놈아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북이 무슨 실익이 있어서 이걸 해킹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자, 북이 왜 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해답이 안 나옵니다. 네. 도저히 할 이유가 없어요. 천안함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북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천안함을 그 어뢰로 이렇게 했을까?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답이 안 나왔었는데 그러면 왜 이런 발표를 한 걸까 정권이? 여기에서 또 질문을 더 할 수밖에 없겠죠. 일단 여기에 둘러싼 그 음모론이 좀 있어요. 뭐 음모론이다 보니까 근거는 전혀 없는데 뭐 제가 이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음모론 하나 이렇게 주워들은 거는 농협을 통해서 이 고위 정치인들이 돈 세탁을 했는데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이 자료를 삭제한 거다. 자료 삭제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그냥 다 지워버린 거다. 뭐 이런 이제 음모론이 떠돌더라고요. 이 발표한 시점도 보면 4월 26일 날 중앙일보에서 갑자기 그 일면에다가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라고 기사를 올렸는데 4월 26일이면 재보궐선거 하루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시나 이번 천안함 사건 발표 진상 발표한 거랑 비슷하게 선거를 앞두고 막판에 이런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북풍몰이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이제 활용 의도도 좀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뭐 작년 지방선거 때도 그렇고 이번 재보궐선거 때도 그렇고 이렇게 북풍을 어떤 식으로든 좀 만들어서 장사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 장사가 뜻대로 안 되더라라는 교훈을 장사 잘 안 돼요 그거. 네, 오히려 지금 뭐 색깔론 들고 나오면. 엄기영 같은 신세가 됩니다. 엄기영 씨 괜히 뭐 처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가 바로 또 최문순 후보의 도지사 당선에 좀 켜켜한 공을 세웠지 않습니까? 색깔론 들고 나오자마자 시대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북이 했다 이렇게 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선 듣는 그런 시절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한반도 정세에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은 뭐 일단 뭐 북한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겠죠. 이걸 또 정부가 그냥 검찰에서 발표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뭐 이 통일부까지 나서서 하고 뭐 국제기구까지 막 이렇게 얘기가 일파만파 퍼져가지고 거의 이제 국가 망신 수준까지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사실 이제 북한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이 나쁠 뿐만 아니라 남쪽과 과연 대화할 가치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게 내부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북 관계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요거과 더불어서 요즘 간첩단 사건 같은 거 만들고 싶어서 근질근질한 모양이에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뭐 합참입니까? 합참 군기밀 유출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뭐 민주노동당 당원이다. 이러면서 막 떠들어댔습니다. 요거 군기밀 유출 사건이 좀 화제가 되면서 이 사람이 무슨 여명인가 하는 네, 엄청나게 사이트, 많은 사람들이 사이트 접속을 한번 해봤을 것 같은데 북의 사이트들도 뭐 해외에서 많이 접속을 하니까요. 네. 여기에 좀 뭐 가서 한번 로그인 해봤다고 북과 내통한 간첩으로 몰아대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어떤 거죠? 예, 일단 이게 김모 씨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 합참 전산센터에서 그 이제 외부 영역을 맡아가지고 가서 이제 관리해주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동 지휘 통제 체계라고 이제 그 있는데 그 이제 뭐 국방부에 사용하는 컴퓨터 체계를 얘기하는 거겠죠. 거기에 있는 제한 요청서와 그 다음에 그 컴퓨터 체계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들의 주소, IP 주소들이 담긴 목록 이런 것들을 자기 컴퓨터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서 이게 기밀 유출 뭐 이런 거 아니냐라고 수사가 들어가서 이게 좀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사실 최근에 몇 가지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공군대학 전임 교수가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현황 보고 자료, 뭐 합동 무기체계 기획서 뭐 이런 이제 군사 기밀을 무단 유출해서 논란이 된 적도 있고, 뭐 그 국방부 하도급 업체가 불법 하도급을 하는 과정에서 뭐 자료를 유출해가지고 뭐 처벌을 받기도 하고, 갑자기 요즘 들어서 이 군 기밀과 관련된 사건들이 막 터지고 있는데 주로 이제 이 K씨, 김모 씨 사건이 주목이 됐어요. 왜냐하면 과거 이제 전적이 있다 이겁니다. 뭐 민주노동당 게시판에다가 뭐 간첩질을 하겠다라는 말을 썼다 그러고,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으로 이 처벌받은 경력이 있다 그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완전히 이제 간첩으로 이렇게 딱 그 포장이 돼가지고 떠들썩하게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죽은 아기를 두고 내가 죽였어 미안해 하고 우는 엄마를 보고 이 사람이 죽였다고 데리고 간 경우인데, 간첩을 할 수 있다면 내가 간첩질 하겠다 이 말에 함의를 잃지 못하고 이 사람이 그래서 드디어 그때부터 간첩을 준비해서 드디어 간첩을 했구나. 사실은 합참에서도 이게 군사 기밀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군사 기밀이 있는지 더 알아볼 필요는 있는데, 일단 지금 알려진 무슨 노드 IP 주소라든지 제한 요청서라든지 이런 건 군사 기밀은 아니다. 그래서 군사 기밀이 지금 유출된 건 없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합참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별 내용도 아니고, 그 K씨가 이제 통일뉴스하고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한 게, 이거 업무상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다. 나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같은 업무를 하고 있던 동료들 다 가지고 있었던 거다.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 뭐 이런 이제 항의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컴퓨터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유지보수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 갖고 있는 거고, 그게 군사 기밀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갖고 있는 게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게 이 사람의 이제 주장인 거죠. 네. 자, 이 사건 근데 왜 일어났을까요? 그 아마 최근에 이런 이제 유사한 뭐 군사 기밀 누출 사건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 얼마 전에 국방장관이 뭐 군사 기밀 뭐 이 누설 엄단 조치 뭐 이런 것들을 내놨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 또 이 국방부 내에서 좀 시끄러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군 개혁 그걸 이제 내놨는데, 그게 육군 중심으로 이렇게 군 수뇌부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라서 해외 공군들이 또 이제 반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군 내부가 좀 시끌시끌합니다 요즘. 그런 데서 이제 기강을 바로 잡겠다라고 하면서 아래쪽은 이제 막 때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사람은 이제 막 전혀 기밀도 아닌데 그냥 이 자기 컴퓨터에 자료가 있었다는 이유로 뭐 간첩으로 거의 취급받고 수사를 하고 그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것도 앞서 이제 그 농협 해킹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 남북 관계에 별 좋지 않은 이 영향을 이렇게 줄 수 있는 사건이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공안 탄압과 전쟁 훈련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6.15 청와연대 전 현직 대표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있었습니다. 6.15 청와연대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6.15 청와연대 제가 대변인이었거든요. 그러셨군요. 예, 6.15 청와연대 뭐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에 합법적인 청년학생 연대단체로서 정말 합법적 활동을 지향하면서 그것을 원칙으로 해서 아주 대중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뭐 관련해서는 뭐 종교 청년회라든지 각 정당의 청년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랑 광범위하게 사업을 같이 하고, 그리고 그 사업을 한다는 것도 무슨 80년대 90년대 했던 것처럼 뭐 신촌 내거리에서 뭐 1시에 동 뜨면서 몰려 나오자 이런 거 한 거 아니거든요. 6.15 공동선언 지지 이행하는 그런 행사들, 합법적인 준법 행사를 원칙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 전현직 대표하고 간부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체포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됐거든요. 2008년 있었던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사건, 한국진보연대 사건하고 좀 유사한 상황입니다. 요 사건이 왜 지금 이렇게 일어났죠? 서울에서 7명, 제주에서 5명, 그리고 대전, 광주에 또 청년 1인씩 집이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5월 4일 아침 7시부터요. 이런 이제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는 게, 일단 이제 보면은 사건 유형이 2008년에 있었던 사건부터 해서 계속 똑같은 유형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민간 교류 활동이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북을 하거나 아니면 중국에 가서 이렇게 북한 관계자들과 회의를 하고 뭐 행사 준비 같이 논의하고 뭐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검찰에서 전부 이 북한 공작원을 만나서 이 지령을 받은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에 이 방북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수사 물망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실천연대 사건, 범민련 사건, 진보연대 사건 다 또 동일한 형태입니다. 한 명이 가서 지령 수수 받아와서 그 단체가 전체 그 이제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였다라는 거고, 아마 이제 6.15 청와대 사건도 그 아마 체포된 분들 중에 한 명 뭐 이상이 북에 가서 아마 회의를 한 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가서 회의만 하면 다 지령 수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제 식의 사건들이 계속 연이어 터지고 있는 건 결국은 6.15 공동선언을 인정하지 않고 6.15 선언 자체를 이제 폐기하기 위한 그런 이제 일환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찰, 검찰 쪽에서 이 실적 쌓기에 이제 뭐 아주 눈이 뒤집혔다, 뭐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해 보는데, 뭐 2005년 뭐 2000년대 초반 뭐 이런데 활동하던 사람들까지 다 지금 긁어다가 그때 활동했던 걸 이유로 뭐 압수수색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 시적 삭기다 이건, 이렇게 좀 보여지고, 시점이 좀 절묘합니다. 재보궐선거 끝나자마자 탄압을 했어요. 그리고 재보궐선거에서 이제 한나라당 여당이 참패를 했죠. 참패한 거에 대한 보복 아니냐, 뭐 이런 좀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참패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야권연대 아닙니까? 야권연대를 깨는 게 이 저들로서는 아주 지금 절실한 요구다. 근데 야권연대를 깨기 위해서는 야권연대에서 핵을 이루고 있는 게 바로 민주노동당 아닙니까? 민주노동당의 헌신적인 활동으로 야권연대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을 깨는 게 이 가장 이 절실하게 요구가 될 거고, 그러다 보니 민주노동당 외곽에 있는 이런 비슷한 노선이 비슷한 이런 단체들을 집중적으로 탄압하는 게 아닌가. 결국은 이게 마지막에 가서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탄압으로 저는 이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또 자본주의 연구에도 한번 크게 애들이 탄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 영장실질심사에서 많이 빠져나오고, 뭐 영장 자체도 아예 뭐 청구도 못한 뭐 그렇게 됐었는데, 이번도 좀 최대한 그렇게 법원에서 좀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북에 가서, 그것도 북에 뭐 미리북한 것도 아니었죠. 네, 통일부 허가받고 갔죠. 통일부 다 허락받고, 통일부와 국정원도 같이 갔습니다. 사실 다 알고 간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만 갔던 것도 아니고, 청학본부, 청년학생본부 차원에서만 간 것도 아니고요. 아시죠? 뭐, 박계동 씨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갔었습니다. 북에. 네. 그리고 정부 허락 받고, 그리고 사후보고까지 다 돼 있는 이런 법적 절차가 다 있습니다. 남북 간의 교류 협력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 다 법적으로 처단을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자,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서해 5도에서 한국군 포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군사적 충돌도 가능한 지역. 연평도의 주민들이 지금도 여전히 떨고 있는 상황인데, 왜 굳이 여기서 또 전쟁훈련을, 포사격 훈련을 했을까요? 예, 참, 예.
3월 30일에도 그 독수리 훈련 일환으로 한번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5월 3일 날 또 이제 훈련을 했는데 그 연평도와 백령도 두 곳에서 포사격 훈련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주한미군하고 같이 이렇게 했고 미군의 뭐 고위 장교들이 뭐 한 10명 정도 참관했다 뭐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이 대화보다는 이 계속해서 긴장을 유지하는 게 저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북에서 그 대응은 안 했지만 그 발표는 한 게 있습니다. 이 중앙통신사에서 6일 논평을 발표했는데 분노를 표시했다 그래요. 뭐 이런 표현까지 썼다 그럽니다. 뭐 남조선 호전 세력은 경고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불을 즐기면 불에 타 죽기 마련이다. 뭐 이런 이제 경고 문구를 보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매번 훈련할 때마다 연평도처럼 반격을 하진 않겠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면 언젠가는 크게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과 그 관련해서는 또 이 대북 전단 삐라 날리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를 타격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또 날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지금 상황인데 이걸 자꾸 이제 이 뭡니까 북한을 자극해가지고 군사 위기를 증폭시키는 게 저들의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위험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안정되고 평화적인 상태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보다는 이런 이제 긴장 고조, 그러니까 일으키고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걸 저들이 더 바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공안 탄압과 전쟁 훈련, 동족에게는 적대 정책을, 그리고 국민에게는 공안 탄압을, 특히 재보궐선거 보복을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요런 거 공안 탄압, 전쟁 훈련 당연히 좋은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오늘 뭐 얘기하는 게 지금 계속해서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일들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 들어가지고 좋은 게 없습니다. 뭐 그러니까 남쪽에서 하는 것들 중에서 좋은 게 없어요. 다 이 남북 관계에서 어떻게 하든지 대화를 대화를 회피해 보려는 그런 이제 모습들만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든지 이 남북 대화 압박이 지금 강하지 않습니까? 뭐 사방팔방에서 남북 대화를 먼저 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피하기 위한 그런 이제 술수 아닌가. 어떻게든지 대화가 안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 오겠다. 이런 분위기에서 대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화를 하지 않고 그냥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는 걸로 가겠다라는 게 기본 이 노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당연히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을 미치겠죠. 오바마가 오사마를 죽였습니다. 예, 오바마가 오사마를 죽였어요. 일단 이 사건의 개요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오사마 빈 라덴이면 이제 그 알카에다를 이끄는 지도자다라고 알려져 있고, 뭐 미국에서는 9.11 테러 사건 이후에 이제 집중적으로 추적을 했죠. 그래서 이 오사마 빈 라덴을 잡기 위해서 전쟁을 2번이나 했습니다. 뭐 사실 이라크 전쟁도 거의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프간전, 이라크전 뭐 전쟁을 계속 하면서 뭐 테러와의 전쟁은 끝이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죠. 그러면서 이제 추적을 했는데 결국 이제 그 최근에 그 사살을 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일단 생포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살을 해서 바다에 버렸다 그래요. 뭐 수장이라고 하는데 수장입니까? 그냥 버린 거지. 바다에 버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증거가 없어요. 체포를 해서 죽였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아니다. 미국에서 그냥 쇼하는 거다. 뭐 이런 이제 주장도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미국의 관계 당국자들만 확인할 수 있다. 아무도 사실관계는 알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에서는 발표를 했고 오바마 대통령이 뭐 축하 뭐 메시지까지 던졌죠. 그래서 미국은 뭐 뭐든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다. 뭐 이런 이제 자신감 보여줬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얼마 전에 2012년 재선에 이제 도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결국 이제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이런 걸 통해서 좀 지지율을 올려보겠다라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실제 이제 오사마 빈 라덴이 진짜 죽은 거 맞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사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잘한 사람이든 못한 사람이든 시신은 가족들에게 주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근데 뭐 시신을 아예 버렸다는 것도 참 너무 황당한 일이고 한국중앙정보부가 데모하는 학생들
네. 한테 최루탄 막 직통으로 쏘고 이래갖고 했을 때 수장시키고 이러는 방법 아닙니까? 근데 그쵸. 얘네들이 뭐 자기들 나름대로는 마치 테러와의 성전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물에다 던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를 찾아내야 된다라는 이유로 아프간 공습을 단행을 했었는데 어이없게 파키스탄에서 그렇죠.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거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게 저지른 이 전쟁 이거에 대해서 도대체 사과를 했나요? 사과를 당연히 안 했죠. 그리고 살해 과정에 대한에서도 여러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가족들, 심지어 어린 딸이 보고 있는데 뭐 그리고 고문을 하지 않았냐, 비무장 상태 아니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뭐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이 체포 과정에서 총격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살한 것처럼 그렇게 처음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말을 계속 바꿨어요. 지금 계속 말이 바뀌고 있는데 일단 무장을 안 했다는 게 이제 정설이 됐습니다. 무장을 안 했다고 확인이 됐고 무장을 안 했는데 살아 있으면 계속 이제 이 테러가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테러가 심해질 수 있으니까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 과정도 없이 그냥 산채로 잡았는데 죽였다는 거죠. 이런 게 있었고. 이건 전쟁 범죄죠. 전범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이건 뭐 재판도 안 하고 죽이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 국제사법부에 전범 재판에 회부해야 될 얘기를 당당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빈라덴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관련 이 알카이다 조직원들을 물고문을 했다는 거를 아주 그냥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니까 이거 지금은 전쟁하고 있는 거다. 전쟁 과정이기 때문에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쟁 과정에서는 고문을 해도 된다라는 게 미국의 이제 법인 건지 그건 좀 밝혀야 될 것 같고 딸이 보는 앞에서 쏴 죽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 역시 아주 비인권적인 그런 행동이다. 반인륜적인 행동이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뭐 시신을 유가족들에게 주지 않고 바다에 그냥 내다 버린 것도 이건 시신 유기, 시체 유기가 사실 살인만큼이나 아주 나쁜 죄질인데 뭐 이런 아주 논란이 많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미국이 얼마나 인권과는 관계없는 나라인가, 반인권, 반인륜 국가인가라는 걸 스스로 그냥 드러내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아주 당당한 정말 뻔뻔스러운 나라다라는 걸 드러내고 말았죠. 네. 자, 오사마 빈 라덴 살해는 도대체 이때 왜 했는지, 어떤 목적을 갖고서는 했는지 사실상 요게 뭐 핵심이겠죠. 예. 네. 지금 죽인 거는 다 필요해서 죽인 거다. 그러니까 지금 뭐 공안 탄압 쭉 말씀을 드렸는데 공안 탄압도 애들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꼭 시기 적절한 때 하거든요. 뭐 선거 직전이라든지 아니면 선거 직후라든지 자기들 필요할 때 뭔가 자기들에게 불리한 이슈가 터졌을 때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터뜨리거나 뭐 그런 건데, 결국 그럼 오사마 빈 라덴을 왜 지금 시점에서 살해를 했는가,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오바마가 내년 재선을 위해서 뭔가 하나 성과를 남겨보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살해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분석들이 지배적인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 오사마 빈 라덴이 어쨌든 이제 제거가 됐기 때문에 오사마 빈 라덴을 명분으로 했던 아프간 전쟁은 이제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지금 아프간에서 철군하려는 명분을 지금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실제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보면 미아를 쳐들어갔는데 별 지금 힘을 못 내고 있어요. 지상군 투입 뭐 신경도 못 쓰고 있고, 뭐 비행기나 미사일도 제대로 동원을 못 하고 있고, 아주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결국 뭐냐, 미국이 아프간 이라크 전쟁을 거치면서 미군이 아주 지금 피로에 빠졌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 아프간을 계속 유지하는 게 너무 이제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북한하고의 이 대결도 상당히 격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 아프간과 이라크를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 경제 사정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이제 아프간에서 빠져나가야겠는데, 지금 빠져나오다니, 아프간이 지금 사실 어떤 상황이냐면, 아프간 그 수도 북은 인근만 지금 이 나토와 미군이 장악하고 있지, 그 외곽은 전부 탈레반에게 다시 다 뺏겼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나오는 건 그냥 전쟁 패배를 인정하는 겁니다. 전쟁을 패배를 인정을 하지는 못했고, 체면상. 그렇다고 그냥 빠져나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명분을 하나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그 명분이라는 게, 빈 라덴을 제거했다. 그러니까 이제 철군해도 된다라는 이제 그런 명분을 만든 게 아니냐라는 주장들이 있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좀 보고요. 결국은 이제 자기가 힘드니까 자기 이제
다 추스리기에 들어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 힘을 추스리는 건데 우리가 볼 때는 오히려 이제 좀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라크, 아프간에서 미군이 빠지면 그 남는 힘을 가지고 한반도나 리비아 이런 데로 이제 보낼 수가 있거든요. 미국이 남는 군대를. 그래서 한반도 정세에는 오히려 이게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우려와 함께 이제 또 그 반대로 미국이 전반적으로 대외에 자기 힘을 과시하는 지금 이런 노선에 큰 수정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 아니냐. 너무 지금 자국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라크 아프간뿐만 아니라 뭐 중동 지역, 뭐 북아프리카 지역, 한반도 지역에서 좀 가능한 발빼기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좀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당장 보고 한반도에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어쨌든 미국의 대외 정책에 어떤 큰 변화가 지금 예상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냐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한 명을 죽이느라 91만 9,967명의 목숨을 잃었다. 이 한 명을 사살하기 위해 미국은 얼추 1조 8,882억 6,300만 달러, 한화로는 뭐 2,028조 원을 썼다고 합니다. 4대 강공사를 뭐 100번도 더 하는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썼다라고 계산을 했군요. 하여튼 미국이 하는 일이 이렇게 비실용적이고 비경제적이고 뭐 인권 말살적이고 이렇습니다. 미국이 어렵습니다. 자, 이명박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한반도 평화선언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10일 정도로 나오고 있는가 본데요. 네네.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어울리지 않잖아요. 베를린과 이명박과 평화. 네. 예, 전혀 안 어울리죠. 예,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만. 그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가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했죠. 베를린에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4월달에 그 평화선언을 하고 6.15 공동선언이 이제 탄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역사적인 곳이다 베를린이. 그러니까 이명박도 제발 가서 좀 좋은 성과를 좀 남겨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8일부터 14일까지 유럽 순방을 합니다. 그래서 뭐 독일, 덴마크, 프랑스, 유럽 3국을 지금 방문하는데 그 중에 독일에 머무르는 시점이 아마 10일쯤 되는 것 같은데 그때쯤 해가지고 베를린에서 한반도 평화선언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권의 뭐 핵심 관계자가 뭐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래서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정도 얘기 나온 걸로 보면은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이제 일단은 뭐 이 베를린 선언에 담길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다만 이제 뭐 작년에 얘기했던 평화, 경제, 민족 공동체 뭐 3단계 통일 방안을 실현하는 무슨 방안을 제시할 거라 그러는데 뭐 이런 뭐 3단계 통일 방안은 뭐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관심 있는 건 이런 거죠. 지금 이제 북에서는 정상회담을 사실상 이제 친서로 제안을 한 거예요. 카터가 방북을 했을 때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이냐가 이제 주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여권 핵심 관계자 얘기로는 천안함 연평도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뭐 하나마나 하는 발표 아닌가라는 생각도 일단 드는데 어쨌든 이런 걸 지금 할 계획이다라고 이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만약에 작년부터 뭐 그 취임 이후에 해왔던 얘기들을 또 한번 반복하는 거라면 베를린까지 가서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어쨌든 남북관계 보면 상당히 불안한 상태다. 이런 대화 얘기나 대화의 압박 이런 것들 계속되고 있지만 대북 전단 계속 뿌리고 있어요. 이번에는 미국의 단체들까지 기어들어왔고 예, 같이 뿌렸고요. 그리고 북 같은 경우에도 조평통이 비망록을 통해서요 대화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남북 정상회담 이게 가능한 일인지. 네. 일단 그 이제 상당히 악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뭐 실무접촉 지금 적십자 실무접촉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북쪽에서 이 지금 북한 주민 4명이 아직 억류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무접촉을 갖자고 했는데 남쪽에서 엉뚱하게 무슨 국군포로 문제를 같이 얘기를 하자라고 이 역제안을 하는 바람에 북에서 답변을 안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산돼 버렸고요. 지금 날짜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무산됐고, 그 다음에 뭐 백두산 화산 문제도 지금 몇 차례 이제 협의가 있었는데 그 뒤로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그
실무 접촉 뭐 제안을 했는데 지금 답변이 없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계속 묵묵부답인 상태다. 그리고 북쪽의 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비망록을 보면은 결국은 이 뭐냐, 이 대화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남쪽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정말 대화를 안 하면 안 되니까 억지로 와서 대화는 하는데 그냥 대화를 파탄내고 가는 거 외에는 한 게 없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할 거면 우리는 대화 안 하겠다라는 게 기본 이제 입장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대화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 이제 남북 간의 대화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역으로 또 생각해 보면 남북 관계가 지금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제 내려갈 건 없고, 더 내려가면 전쟁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정상회담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극적으로 좀 정상회담이 돼가지고 남북 간의 관계가 극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가 또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명박 정부가 이 북의 정상회담 제의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지금의 분위기는 그게 아니지만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5월 달에 5월 초에 있는 이런 이제 뭐 내각 개각이라든지 베를린 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전향적인 내용이 있다면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 정상회담 충분히 가능하고, 정상회담은 안 되더라도 이 남북 간의 고위급 대화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게 이어져서 이제 육자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낙관하기도 비관하기도 좀 아직 이른 것 같고, 좀 더 지켜보면서 결국 지금 필요한 건 이명박 정부가 정말 대화를 안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이 다각도에서 좀 압박을 놓고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또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는 게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도저히 못 버티고 나는 대화에 나서겠소라고 만들어내는 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전쟁 맛이 나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부문별 회담, 뭐 실무 협의, 뭐 전화 통지문 오가고 이런 걸로는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차하면 한반도가 실제 전쟁 상태, 뭐 작년 11월 달에 이미 그런 상태로 갔었지만,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엄청나게 통큰 전면적 대화, 정상회담 이런 것이 아니면 실제 전쟁 맛이 나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현재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라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우리 국민들도 갖고 있고 또 그들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화해. 전쟁의 제물이 될 수 없어. 대화해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압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문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